안녕하세요. 닥터뷰티바 남궁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이어트 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다이어트 약에는 크게 식욕 억제제, 그다음에 지방 흡수를 저해해주는 약, 포만감을 주는 약, 기초 대사량 올려주는 약,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식욕 억제제죠. 많이 알려져 있는 식욕 억제제는 펜터민, 그 다음에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성분이 있고요. 요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100m를 전력 질주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 하고 나면은 식욕이 없고 입도 마르고 그러죠. 식욕을 저해시켜주는, 입맛을 뚝 떨어뜨리게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 식욕 억제제 중에서는 향정에 속하지 않는 식욕 억제제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펜터민 성분, 그 성분의 용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토피라메이트라는 약과 같이 묶어놓은 큐시미아, 이런 약이 있고요.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은 원래는 간질, 발작 이런 분한테 썼던 약인데, 이걸 먹고 나니까 체중 감소가 있어가지고 새로 적응증을 비만약으로 이제 받은 약이거든요. 또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싹센다. 다음은 이제 식욕 억제제가 아닌 것들을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지방 흡수를 저해해주는 그 약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일명 회식용 약으로 많이 처방이 나가는데요. 성분명이 오르리스타트고요. 이 약 같은 경우는 보통 지방이 흡수가 되려면은 담낭 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들이 중성지방을 잘게 지방산으로 분해를 시켜주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는 그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 중성지방이 달라붙는 그걸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이 흡수되는 걸 조금 저해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기에 보면은 이거 먹으신 분들이 아마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지방병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보다는 소화기계 쪽 컴플레인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잦은 방귀, 그 다음에 자주 이제 변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처음 드시는 분은 집에서 연습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무턱대고 이거 드시면은 실수를 좀 할 수도 있는 약이에요.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에서 한번 복용해 보시고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약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이런 거는 뭐냐면은 탄수화물이 이제 지방으로 대사되는 과정을 좀 저해를 해줘서 체지방의 감소를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알아볼 거는 대사 촉진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약이에요. 카페인, 그 다음에 타이레놀에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그 다음에 감기약 성분인 에페드린,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약이거든요. 우리 코감기 걸렸을 때 많이들 먹는 약 중에 하나예요. 먹으면은 기초 대사량을 확 올려줘서 체지방은 열 생산 촉진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포만감을 유도하는 약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해식용 약으로 많이들 처방을 하는 편이에요. 해초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추출한 식이섬유를 이제 약과 한 컵 이상의 그 물과 같이 복용을 하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약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은 약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분류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 체중 감량이 어려운 비만 환자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도 괜찮을까요? 모든 약에는 장점도 있어요. 그 반면에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열 생산 촉진제, 기초 대사량을 올려준다는 그런 약도요, 안에 카페인 성분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손이 떨린다, 이런 분이 그런 약을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더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시겠죠. 약은 조절을 위한 그냥 보조적인 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요법, 그 다음에 생활습관 패턴 개선, 운동요법, 이런 게 꼭 병행이 돼야지만 효과가 좋거든요. 꼭 무조건 약물 치료만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식욕 억제제는 약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식욕 억제제가 굉장히 강력해요. 다른 보조적인 것보다는 체중 감소 효과가 더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식욕 억제제를 많이 처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식욕 억제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약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요. 이 향정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향정. 그 향자가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뜻이더라고요.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을 넘어서 오남용하게 된다면은 인체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사고나 행동, 감정 변화 이런 것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마약류 관리법 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약들은 장기간에 복용을 하게 된다면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권고하는 정도로만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욕 억제제는 단기간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향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욕 억제제를 이제 단기간 처방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약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4주 이내에 복용하는 것도 있고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약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손떨림이나 뭐 두근거림 이런 거 말고도 불면, 입마름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짜증을 쉽게 낸다거나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심혈관계, 폐동맥 고혈압이나 아니면 우울증까지 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한청, 한시 이런 것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처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다이어트제는 먹으면 안 되나요? 저도 사실은 이게 직접 경험을 해본 거나 뭐 이렇게 누가 했다 뭐 이런 거는 본 건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런 거를 사고 판다.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살려고 하면은 본인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정말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약물 처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약 처방 받기 전에 그 원장님과 상담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비만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간선동맥 질환 아니면 뭐 관절염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시면 이런 혈압을 낮춰준다거나 혈당이나 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거나 삶의 질이라고 하죠. QOL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BMI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비만에 접근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지방 분포에 따른 접근법도 중요하거든요. 다이어트가 사실은 요요가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방법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도 중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오신다면은 굉장히 문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드셨던 약이 있었는지, 기저 질환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정신과적 병력,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면 뭐 그런 약을 드시는 게 있는지, 음주나 이런 생활습관 패턴, 운동법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센 용량보다는 단계적으로 약을 올려가고요. 처음부터 식욕 억제제보다는 비향정 식욕 억제제나 또는 보조제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문진이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생활습관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습관 패턴 교정도 같이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꼭 뭐 특정 뭐 목표를 채운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다이어트 약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약은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보면서 복용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모든 약이 맞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식이습관, 생활습관 패턴 교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효과가 다 더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세부적으로 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